여러분 안녕하세요. 회계상 거래 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형자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형 이러면 형태가 없는 자산입니다. 물리적 실체가 없는 자산으로서 그러면 실체도 없는데 어떻게 무형자산으로 분류를 하느냐? 요건에 충족을 해야지 됩니다. 요건에 충족한 경우에만 무형자산으로 분리해서 자산 처리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몽땅 다 그렇죠. 비용 처리하셔야 됩니다. 물리적 실체는 없는 자산이지만 식별이 가능해야 됩니다. 자, 식별이 가능하다 밑줄. 우리 회사, 즉 기업이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통제가 가능한 자산.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대효과라는 건 미래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미래 경제적 효익에 기대효과가 있는 자산.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우리 회사가 보유하고 있어야 돼요. 자, 보유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4가지 정도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무형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무형자산으로 분류하시면 안 돼요. 다 비용 처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무형자산의 요건은 식별이 가능, 기업이 통제할 수 있어야 되고 미래 경제적 효익에 기대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어야 되며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무형자산의 종류를 살펴보면 영업권이 있습니다. 자, 영업권. 영업권은 우수한 경영진이라든가 뭐 뛰어난 판매 조직, 또 신용도도 영업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신용도, 그다음에 노사 간에 너무 완만하지 않다 이러면은 뭐가 일어날 수 있어요? 분쟁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원만한 노사관계라든가 뭐 기업의 좋은 이미지 이런 종류를 다른 동종의 기업들과 비교를 했을 때 특별히 우리 회사가 아주 발달된 부분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무형의 자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무형의 자원인 영업권을 인정을 해주는데 내부에서 창출된 영업권은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럼 언제? 그렇죠. M&A, 뭐 합병을 했다든가 사업 결합으로 인해서 취득한, 그죠? M&A를 통해서 취득한 영업권만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줄을 어디다 긋냐? 사업 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만 인정. 그럼 여기 가로 열고 뭘 써놔야 돼요? 그렇죠. 내부에서 창출한 영업권은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인정, 안함이라고 이렇게 기록해 두세요. 왜냐하면 내부에서 창출한 거는 우리 회사의 이미지를 좋기 위해서 굉장히 크게 설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인정해주지 않고요. 외부에서 취득한 영업권만 인정해준다. 개발비는 제품을 만들어서 팔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발전된 신제품을 만들 거 아니에요. 신제품 또는 신기술을 만들 때 이와 관련된 비용을 미래 경제적 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에 한해서 개발비로 할 수 있습니다. 자, 개발비. 미래 경제적 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자산에 대해서 합니다. 그럼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럼 연구 단계가 있고 개발 단계가 있어요. 자, 연구 단계는 무조건 연구비, 즉 판매비와 관리비로 빼시면 되겠고요. 개발은 우리가 무형자산 요건이 4가지가 있었죠. 이 4가지를 모두 충족한다. 그러면 개발비라는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면 됩니다. 그래서 인식을 충족한 경우는 개발비, 인식을 충족하지 않았을 땐 경상연구개발비라는 계정 과목으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개발비는 인식 요건을 충족했느냐, 충족하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경상연구개발비냐, 개발비냐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광어권은 광구에서 광물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채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광어권으로 분류하실 수 있고요. 어업권은
바다에서, 그죠? 일정 수면에서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 산업재산권에는 특허권이 있고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품권 등의 법률적 권리입니다. 산업재산권은 등록할 수 있죠. 그래서 등록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 권리예요. 등록되어 있지 않고 우리가 그냥 산업재산권이다 라고 제시하는 거, 그거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권리를 인정받은 것만 무형자산으로 분류하실 수 있어요. 소프트웨어는 외부에서 구입한 소프트웨어도 할 수 있지만 자체에서 개발을 할 수 있죠. 자체에서 개발해 갖고 인식 요건을 충족하면 개발비 계정입니다. 소프트웨어 계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소프트웨어는 외부에서 사왔을 경우에만 소프트웨어라는 계정을 쓰고요. 자체에서 개발하면 개발비 계정으로 정리합니다. 그래서 요즘 뜨고 있는 저작권 있죠. 자, 저작권, 프랜차이즈, 라이센스 이런 것들이 무형자산 종류에 속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도 사용하면 사용할 만큼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겠죠. 그래서 감가상각을 합니다. 자, 감가상각을 하는데 무형자산은 좀 특이해요. 유형자산처럼 이렇게 형태가 있으면은 보고선 기간을 길게 놓으면 되는데 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각 기간을 보면 관계 법령이나 또는 계약이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몇 년을 초과할 수 없다. 밑줄 그으세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상각 방법은 정액법, 정률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합리적인 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와 영어권에 대해서는 정액법만 사용을 합니다. 자, 영어권은 무슨 법만? 정액법만 인정해주고 있다. 무형자산의 잔존가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자, 잔존가액은 없는 것이 원칙이다. 재무제표에 공시를 할 때 직접법 또는 간접법 모두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간접법인 경우에는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표시하는 거고 직접법은 그렇죠. 자산에서 바로 빼는 거였죠. 그래서 직접법인 경우에는 취득원가와 감가상각 누계액을 주석이라는 재무제표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 회계 처리를 좀 보게 되면은 상각액을 어디에서? 취득원가에서 직접 차감한다. 이걸 직접법. 그래서 무형자산 상각비, 대변의 무형자산. 대부분의 무형자산은 직접법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법만 써놨어요. 예제를 풀어볼까요? 당사는 결산일 현재 개발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상각비를 계상하였다. 장부 금액은 200만원, 잔존가액은 없는 걸로 하니까 0원, 내용연수 5년, 정액법으로 상각을 한답니다. 그러면 공식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취득원가 빼기 잔존가액 나누기 내용연수, 그 다음에 그러면 언제 저기가 되는지 나오죠. 그래서 장부가격인 200만원, 그리고 내용연수는 5년, 그리고 나누니까 40만원씩 매년 상각을 할 거예요. 자, 이게 1기라고 합시다. 그럼 2기 때는 어떻게 될까요? 2기 때는 200만원에서 40만원을 뺐죠. 그러면 얼마가 돼야 돼요? 200만원 나누기 5년에서 매년 40만원 해도 되지만 장부 금액밖에 모르겠다. 그러면 160만원 나누기 1년 했으니까 몇 년 남았어요? 4년. 그렇죠.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1기부터 이렇게 쭉 해서 계산이 될 수 있으면 되지만 문제상으로 혹시 몇 년 상각하고 몇 년 남았다 이러면 장부 금액에서 남아있는 기간만큼만 상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40만원. 그래서 정액 매년 40만원씩 한다. 그래서 차변의 무형자산 상각비 40만원. 대변의 개발비 직접 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무형자산에 대해서 모두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